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전통의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통의학이 있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의학을 한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한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의 측면과 그리고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를 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한의원이나 혹은 이제 한방병원을 운영하게 되지요. 이 의료의 영역에서 한의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와 함께 한국의 아주 독특한 것은 이런 한의학, 한방 문화가 문화 속에도 아주 이제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약초를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자기 몸을 인식하는 이 방법으로도 이 한방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동북아시아에서 전통의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의학을 한국과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그대로 이제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침이라든가 약초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죠. 한국에서는 한의학이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한방의학이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중의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한의학, 중의학이라는 말도 듣지만 한의학, 중의학이라는 말도 들으시죠.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의학이라는 말을 쓰고 의와 약을 이렇게 같이 약이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할 때는 이제 의학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의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의학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세 나라의 전통의학은 한국은 뭐 조선시대 이전, 일본은 뭐 무로마치 시대 이전에는 중국의 의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나름의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일본도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특유의 이제 한방의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부터 뭐 500년, 1000년 전에 중국 의학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중국 의학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중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의학과 중의학의 모습도 많이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방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도 1958년에 이 중의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전통의 중국 의학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름도 이때부터 이제 중의학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영어로도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이런 서구에서도 사용되게 됩니다. 이 중의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변증시치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이때 완전히 확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한의학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고려 말부터 이제 중국 의학이 한국의 특징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선을 거치면서 그런 특징이 더 강해지게 되죠. 첫째로 이제 한국 한의학은 이 식치, 이 음식을 치료에 활용하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이 동양의학, 중국과 일본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식재료를 치료에 활용하는 이런 식치의 모습이 있고, 또 이 체질식이라 그래서 체질별로 어떤 음식을 정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도 띠고 있죠. 또 하나는 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일반인들도 한방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약초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혈자리라든가 그리고 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셀프 케어에 있어서도 한방적인 요소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 한의학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양의학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국 한의사들의 어떤 처방을 보게 되면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처방의 사용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 몸을 보호하는 거에 아주 이제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뭐 한국 한의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한의학 하면은 이제 사상의학, 체질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와 연관되어서 이 문화에 있어서도 그런 식치 문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에 좋다라고 하는 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약초를 이용합니다. 뭐 봄이 되면 봄나물로 사용하는 것들도 약초에 순들이 많고 그리고 약초를 끓여서 그 국물에 뭐 이제 이런 육류 요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요. 이 보양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몸이 좀 피곤하면 몸이 허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인삼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건강식품들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이제 의료의 측면에서 한의학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짧은 동영상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리통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주 체하고 더부룩하고 소화에 문제.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갔을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고 하는 식인데 그게 이제 한의학적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지만 한국 한의원에서는 진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한의사분들이 맥진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은 이제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진이 발달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침 치료와 뜸 치료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의 침구실의 모습이 이제 저런 모습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침 치료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이 전침이라고 해서 뭐 일본과 중국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침 치료도 일반적으로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뜸 치료도 한국에는 다양한 이 뜸기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뜸 말고도 다양한 이제 왕뜸이라고 해서 이 열기를 좀 더 넓은 부위에 줄 수 있는 그런 왕뜸이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런 것들도 체험할 수가 있겠고요. 무연뜸이라고 해서 연기가 나지 않는 그런 뜸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한의원에는 이제 이런 식의 또 왕뜸을 뜨기도 하고 그래서 한의원마다 아주 독특한 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추나라고 해서 중국에도 추나가 있고 일본에도 이 뭐 접골이나 뭐 유도 정복사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있을 텐데 한국에 아주 독특한 추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에 있는 카이로프랙틱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이 추나를 통한 치료도 중독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한국은 약침이라는 것도 있어요. 약침은 말 그대로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데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주사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주사액이 이 한약을 추출해서 만드는 식약처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침보다도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침이 되겠습니다. 약침도 이런 뭐 관절의 어떤 이 통증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태미나라든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약침
또 미용에 적용하는 뭐 피부에 어떤 윤택을 준다든가 주름을 없앤다든가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약침, 다양한 약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항입니다. 부항을 통해서 이제 사열이라 그래서 피를 좀 뽑아주는 이제 그런 부항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 압력을 이용하는 그런 부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부항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이 음압을 주는 그런 부항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면은 이제 한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달여서 이런 파우치에다가 넣어주면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이렇게 뜯어서 마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많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좀 농축을 해서 이렇게 쭉 빨아먹게 하는 그런 한약 제형들도 있고, 또 이런 환약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한의원 자체의 모습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치료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 아주 현대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특히 일본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의 한의원들을 이제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텐데, 그래서 뭐 아주 전통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도 있고, 아주 현대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모습의 이 한의원들이 있지요. 우리 한국의 전통의학을 문화의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의학의 의료에서 행해지는 이런 진단과 치료, 이런 어떤 이 모습과는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한방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약초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몸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안 좋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자꾸 몸이 허해진다, 허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국의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피곤하면 뭘 먹어서 이 피곤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의 전통의학의 문화의 모습을 소개시켜 드릴 곳이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에 가보면 이런 한방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약초예요. 이 약초라고 하는 게 앞서 한의원에서는 약으로 처방을 하지만, 이런 전통시장에 가면 약초를 그냥 음식의 하나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경상북도 쪽에 있는 한 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할머니가 한방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한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방대한 약초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직접 산에 가서 이런 다양한 약초를 캐와서 이렇게 팔고 계시죠. 몸에 어디에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음식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 거죠. 사실은 저는 한의사지만 이 약초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만, 이걸 음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저는 배워본 적도 없고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할머니한테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재료, 뭐 배추라든가 파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이 사진에도 이제 그런 식재료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런 약초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사진이 약식동원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약과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 근원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고구마라든가 이런 우리가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들 이외에, 이거는 이제 봄에 강원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있는 나물 재료로 팔고 있는 것들이 약초순들이에요. 대표적인 백추를 하면은 우리가 한방에서는, 소화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한방 약재인데, 이거의 순을 봄 되면 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나물로 먹기도 하고 장아찌로 담가 먹기도 하고 하는 게 이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한국 여행을 오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안내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날 버스 정류장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 할머니들이야말로 이 생활 속에서 한방을 실천하고 계시는 아주 전문가분들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한방을 이용하는 그런 지혜라든가 이런 레시피들이 더 이상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딸과 며느리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 뭐 10년, 20년 후면은 한국에서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장에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약초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이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차문화입니다. 한방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차 하면은 뭐 오미자차나 유자차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약초죠. 유자도, 모가도 한방약이고, 오미자도 한방약이고, 뭐 생강차, 생강도 한방약이고, 대추도 한방약이고, 이런 한방 소재들을 차로 마시는 문화가 또 한국의 독특한 전통의학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차를 만드는 방법이 설탕에다가 담궈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만들면 약간 한국 레시피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서양의 허브티처럼 그냥 잘 건조해서 뭐 로스팅을 한다거나 전처리를 해서 뜨거운 물을 불어서 우려 마실 수 있는 그런 한방차의 종류도 아주 많아지고 있고, 또 재미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마 일본에도 옛날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걸 폰가시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뻥튀기라 그러는데, 이 전통시장, 한국의 오일장에 가면 꼭 뻥튀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옥수수라든가, 그러니까 서양에는 팝콘이 있다면 우리는 옥수수 뻥튀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 뻥튀기 기계를 이용해서 옛날에 하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볶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무입니다. 무를 말려서 뻥튀기 기계에 돌려서 무차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무차도 인기거든요. 뭐 여러분들 무가 소화에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무차가 아주 구수하게 맛도 있고 소화도 도와주고, 그래서 무차가 인기입니다. 무차를 이렇게 이 뻥튀기 기계를 가지고 볶으면 집에서 프라이팬으로 볶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이런 그 뻥튀기 가게에 가다 보면 여기 있는 게 전부 차 재료들이에요. 유행하고 있는 뭐 돼지 감자차라든가, 무차는 일본에도 이제 기리보시 다이콩이라고 해서 무말랭이 있죠. 무말랭이를 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두콩차, 가지차도 만들더라고요. 가지차도 차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색깔이 너무 이쁘고 그렇던데, 이처럼 시골 할머니들이 최근에는 이런 그 생활 속에 음식으로 먹는 재료들을 차로 이렇게 또 다 만들기도 하고, 한국에는 이런 전통주, 옛날부터 만들어 오던 술 종류가 한국도 아주 다양한데, 이 전통주에 약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는 이 전통주 분류에도 약주가 따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약재를 이 술에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이 문화에서의 이 한의학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음식에도 이런 인삼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최근에는 이 삼계탕에 인삼 대추뿐만 아니라 뭐 오가피라든가 음나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약초를 넣어서 요리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한국에 오신 분들이 이 쌍화차 드셔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전통 찻집에서 쌍화차는 원래는 쌍화탕이라고 하는 한방 처방인데 차로 만들어서 내는, 그것도 아주 이제 특이한 현상이죠. 일본에 유명한 갈근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근탕을 이런 카페에서 갈근 차로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생소한데 한국은 그게 아주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뭐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국의 전통의학, 한의학의 이 의료의 모습과 이 한의원이라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그런 모습도 좀 살펴봤고,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이런 약초라든가 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한국 여행을 오시면은 한의원에 가서 진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건강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그런 체질이라든가 건강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문화의 이런 다양한 한방의 모습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